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고요.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여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학교에서 강의한 지는 한 3년 조금 넘었고요. 그 전에는 주로 공무원 생활을 한 31년 정도 하고 퇴직했는데 왜 그럼 제가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주제로 얘기하게 되느냐. 주로 업무가 그런 거였어요. 갈등. 갈등 중에서도 개인 갈등 이런 거 아니고 공공 갈등. 왜냐하면 이제 정부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조직 이름이 국무조정실에. 근데 조정을 하려면 뭘 조정하냐면 주로 갈등을 조정하는 거야. 부처 간에 서로 이해가 이제 의견이 다를 때 조정하는 거. 또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또 의견이 다를 때 조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 메인으로 얘기하려는 것들.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하고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 서로 의견 다른 거 있잖아요. 어떤 거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인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송전탑 같은 거. 높은 송전탑 그런 거 막 전기 고압선 흐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치를 안 하면은 전기를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필요한데 거기 사는 주민은 왜 하필 내 지역에 그거 와야 되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틀린 얘기가 아니죠. 왜 하필 그 전기를 나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다른 사람들까지 다 같이 쓰는데 왜 고압선이 우리 쪽을 지나가야 되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분들이 뭐 꼭 물리력 써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거를 강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공공 갈등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거나 어떤 회사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중, 여러 그런 공중, 우리 그런 대중들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갈등을 원래는 공공 갈등이라 그러는데 좀 그거를 좀 막연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이런 데서 무슨 정책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주민들이나 시민들하고 생기는 갈등 이거를 주로 공공갈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사회의 어떤 굉장히 큰 갈등의 핵심적인 부분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공공갈등의 특징이 있거든요.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조직 갈등이라고 해보세요. 조직 갈등은 간단하지 않나요? 상사하고 뭐 나하고의 갈등 뭐 이런 거잖아 되게. 그러니까 누군지 딱 알아. 갈등 당사자 누구냐? 우리 과장님, 우리 뭐 부장님, 그리고 직원 중에 누구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근데 공공 갈등은 이해관계자가 정확하게 누군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여러 명이야. 어떤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런 거죠. 자, 어떤 지역에 혐오시설이라,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이해관계자는 누굴까요? 제일 이해관계자. 주민? 그렇죠. 주민이잖아. 주민이 핵심 이해자인데 그러면 간단할 것 같죠. 근데 그것만은 아니야.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지역에 안 살지만 나는 그 환경시설이 혐오라고 생각하지 않고 꼭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환경단체가 있어. 이 사람도 이해관계자야. 그리고 거기 사는 지역 주민은 아닌데 그 옆에 사는 지역 주민이야.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그게 생기면은 뭐 간접적으로 해서 나한테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도대체 누군지가 정확치가 않아.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얘기하는 갈등 영향 분석이라는 게 그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대한 핵심이 그거예요.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돼. 그래야 아니 사람들 간의 갈등은 저 사람들이 갈등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서 잘 해결책을 제시하고 서로 이렇게 화해시키면 되지만 공공갈등은 누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냥 가서 해결한다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아주 떨어지죠. 그래서 갈등 영향 분석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은 공공갈등의
이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복합적이야. 복합적이에요. 아까 말한 내 지역에 어떤 거 설치되면 혐오시설이 돼가지고 집값이 떨어지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한 것들은 자기의 이해잖아요. 이해가 관계가 걸려 있는 거야. 근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지. 가치 갈등이 있는 거야, 가치. 응? 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전이다 그러면 나는 원전에 대한 것들을 워낙에 반대하는 사람이야. 원전이 굉장히 위험성 있고 뭐 폐기물 처리도 어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 그 자기 지역에 설치하는 건 아니지만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슨 단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원전에 대한 가치,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가치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국가와의 갈등은 가치 갈등이야. 이해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뭐 거기 설치됐다 해서 그 사람이 저기 뭐 전라남도 지역에 설치하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해관계가. 그건 아닌데 가치라는 거죠. 가치.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야. 내가 뭐 환경 문제 관련해서 뭐 어떤 것들은 그 오염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석탄이라고 합시다. 석탄 화력 발전소는 절대 설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 지역에서 그 석탄 발전을 하는 게 아닌데도 반대하는 건 가치 갈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 굉장히 이제 공공 갈등은 복합적이에요. 어떤 원인인지를 따지는 걸까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영향 분석을 잘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 제 경험상 갈등이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역동적이야. 역동적이란 말 뭡니까? 이렇게 수시로 변해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찬성 입장으로 바뀌었어. 뭐 설득을 했을 수도 있고 그 어떤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기한테 좀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 방안이 제시된다든지 그러면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막 자꾸 바뀌어. 역동적이야. 그리고 영향을 또 받아. 처음에 난 중립적인 입장이었는데 관심도 별로 없었는데 나중에 그거를 찬성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논리를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일리가 있네. 그래서 또 변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역동적인 거야, 이게. 그래서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파악하기도 어렵고 해결책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것들 그런데 어쨌든 두 개 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아까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갈등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아까 사회 발전의 어떤 그런 원동력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그 역기능 그걸 최소화해야 되는 거야. 갈등 때문에 완전히 원수짓게 한다든지 갈등 때문에 너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가 많이 커진다든지 그거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갈등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없앤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또 좋은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부부간에도 뭐 갈등이 없이 그냥 부부싸움 안 하면 제일 좋지만 사람이다 보면 가끔씩 의견 차이도 있고 또 가끔 말다툼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면서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는데 아예 그냥 저 갈등을 그냥 안 갖기 위해서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든 말든 그냥 모른 척 한다든지 그냥 무시해버리면 오히려 계속 쌓여가지고 더 나중에 그게 안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사람 간의 관계조차도. 그래서 갈등은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그걸 갈등의 잠복이라고 그러는데 갈등이 그렇게 해서 그냥 피한다 그래서 잠복시키는 것보다는 갈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해가지고 평화롭게 해결돼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말하는 전통적 관점과 현대적 관점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 거기 뭐 되게 어렵게 써 있는데요. 뭐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공부할 때 순기능 중에 하나가 그런 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내 의견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책 결정할 때 상당히 그런 민주주의적인 그런 장점들이 나타나는 거죠.
저게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 갈등이 이제 그 맨날 갈등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까지 제가 했고, 그러면은 갈등 관리 패러다임이 어떤 식으로 변하냐? 보시면은 갈등을 사후적으로 발생이 돼가지고 막 증폭이 되고 아주 그냥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초래가 되고 불안 요소가 된다. 사회적 불안. 이거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전적 갈등 예방인데, 여기서 갈등 예방이라는 거는 갈등 자체가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갈등이 증폭되는 거를 예방한다는 거예요. 아, 저거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모든 정책이나 사업이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수혜를 받는 계층, 약간 피해를 입는 계층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을 할 때 또는 사업을 할 때, 아, 이거라면 그치, 전기가 많이 송전이 되니까 전기 그거에 대한 가격을 내릴 수 있으니까 국민 소비자들한테 좋겠구나. 이런 수혜 계층이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또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전적 갈등 예방이라는 건 이 경우에 뭐냐면 갈등이 아예 그냥 없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갈등이 증폭되지 않게 예방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전에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을 할 때 발표하기 전에 주민들을 가서 설명을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건강상 무해가 없이 우리가 만들 거고 또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피해가 좀 있을 거다. 자기 지역에 뭐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한다. 뭐 마을회관을 지어준다. 또는 뭐 여러분들 뭐 자녀들에 대한 무슨 취업 그런 것들 도와준다. 이렇게 되게 그렇게 하거든요. 요새 지원 사업 같은 걸 해주는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특별한 어떤 손해를 입은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면 이 사람이 약자라면 이 사람이 보상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한다면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형평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적인 갈등 예방이 필요하다.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갈등이 막 증폭이 안 되게 그냥 안 그러고 그냥 했었으면 뭐 이제 그 저지 운동 열어가지고 거기 막 할머니 이런 분들이 거기서 막 몸 다 건강치 않으신 분들이 거기서 막 농성을 하고 막 그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전적 갈등 예방에 대한 절차들을 거쳐야 된다 이런 거고, 정책 추진 결과의 중요성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중요성, 이건 뭘까요? 정책은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게 주로 학교에서 지금도 강의하는 게 그건데 주로 정책학인데, 정책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정책을 만들어. 그 다음 뭘까요? 정책 형성이라 그래. 형성. 그 다음 만든 걸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집행. 그 다음에 뭐예요? 집행을 했어. 그렇지. 결과를 어떻게 해야 돼? 평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정책 형성, 집행, 정책 평가예요. 정책이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 평가를 가지고 다시 정책 형성을 좀 바꾸는 거야. 아, 평가해 보니까 거기서 요거는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정책을 할 때는 좀 바꾸는 거야. 그걸 이제 정책 환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서 결과적으로 송전탑을 건설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의 중요성이라는 건 뭐냐면, 특히 집행도 그렇지만 정책 형성 과정에서 형성할 때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론을 받아들이고, 아까 말한 그 프랑스에서 하는 그런 것처럼 토론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돼 가지고 100% 만족 못 해요. 그래도 내 의견을 얘기를 했고 조금 그래도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구나. 뭐 이런 정도 수준만 가도 돼. 그런 식으로 정책 추진 과정이 중요하다는데, 정책 형성에서 그 폭넓은 의견 수렴과 정책의 참여. 우리가 정책에 스스로 참여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반대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그 정책 만들 때 참여를 했는데 반대를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 보면 참여 예산이라는 게 있어. 참여 예산. 옛날에는 그냥 시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그냥 공무원들이 사업 만들어서 그냥
집행하면 그만이었는데 요새는 주민들이 참여 예산이라 해가지고 주민들이 제안하는 거야. 우리 지역엔 이런 사업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는 작은 도서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거 이제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거 보고 이제 그런 위원회 같은 데서 서로 논의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이번에 한 요 정도 규모로 한번 도서관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게 다 정책 추진 과정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하면 자기가 참여했는데 갈등이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책 참여. 어떻게 참여할 거냐.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게 이제 정책 참여가 요새는 그 행정에 많이 반영이 돼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 의회 이런 것만 통과하면 됐는데 요새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참여 민주주의 같은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해진 거야. 왜냐하면 옛날같이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결정한 거를 집행할 수가 없거든. 참여를 통해서 된 정책들은 수용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정책이 먹히질 않아요.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점점 다원화되고 민주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효율성보다는 민주성과 형평성이 중요한 거야, 이제. 저걸 수기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수기라는 거는 서로 막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수기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책이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에는 주로 이제 주로 경제성을 많이 봤는데 얼마나 이 능률적이냐. 능률이라는 건 뭡니까? 비용 대비 편익이 높으면 능률적인 거예요. 돈 얼마 들였는데 거기서 얻는 편익이 더 높다. 그럼 능률적인 거거든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시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갈등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까 갈등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그걸 나눠보자고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예방을 할 수 있는, 예방하는 차원의 관리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해결은 뭘까요? 갈등이 벌써 이제는 불거졌어. 이제 예방하기는 지금 이제 좀 늦었어. 뭐 사실 예방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예방을 완벽하게 하는 경우가 또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해결을 들어가야 돼. 그리고 사후 관리는 뭐냐? 우리가 이제 갈등을 해결했을 때 대개의 경우에 뭐 여기 있는 무슨 조정위원회 이런 데서 좀 중립적인 사람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조정안을 내서 양쪽에서 의견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조금씩 불만 있지만 그냥 그렇게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실제로는 번복되는 경우가 또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가서 도장 찍은 사람들은 조정위원회에서 대표라는 분들이 했는데 막상 와서 총회를 해보니까 무슨 소리야. 누가 당신한테 이런 거 찬성하고 오라 그랬어.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 인정 못해. 이렇게 된 경우가 많아. 그래서 사후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합의서가 이게 정말 합의하는 게 이게 정말 주민 의견들이 다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우리가 이제 좀 집중해서 보는 것들은 이 예방 관리하고 갈등 해결 관리다. 그런 게 되는 거고. 이건 이제 뭐 여러분들이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갈등 영향 분석인데 이 갈등 영향 분석이라는 게 아까 말한 그 갈등이 왜 안 잡았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럴 때 그 갈등이 어떨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예상을 해가지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거야. 그래서 법적으로 이거를 하게 돼 있어요. 정부에서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걸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핵심은 뭐냐? 뒤에 얘기 이해관계자가 누구고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입장이고 또 이해관계자들 간이 어떤 또 서로 관계를 갖고 있느냐. 아, 저 사람하고 이 사람은 서로 협력 관계.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좀 대립 관계. 저 사람은 뭐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보다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중립적인 척 하면서 그런 사안으로 기울 것 같다. 뭐 이러한 미묘한 관계들을 전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합의 절차의 장애 요인과 합의 가능성 확인 및 합의 절차 설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는지를 설계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 이거는 이 두 당사자들끼리 좀 회의만 소집해줘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안 되고, 여기는 정말 중립적인 제3자가 들어가서 조정위원회 같은 걸 열어줘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 이거는 정말 정부가 한 명 한 명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정말 설득해야 돼.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절차들을 이걸 만들 때 미리 설계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갈등 위험성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누굴 주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 사업하는 그 기관에 주는 거야. 자, 이건 되게 그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중립적인,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기관에서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려가가지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조사, 분석, 연구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이걸 하기는 조금 벅차요. 그래서 그런 전문 기관에서 이걸 해가지고 그 기관에서 제출해. 이거는 이해관계도 이렇고 합산 가능성이 어느 정도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풀어 나가려면 어떤 합의 형성 절차를 하는 게 좋겠다까지 제안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서 뭐 그걸 뭐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걸 전문적인 기관에서 했으니까 아, 이건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이해관계자들 어떻게 했다. 자기들이 이제 대책을 세우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들은 사회적 파급성이 어떠냐, 사업 특성, 뭐 그다음에 거기에 어느 정도의 시민단체나 이익단체가 있느냐, 사업으로 혜택받는 집단, 피해를 보는 집단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쭉 아까 말한 그 진단표를 보면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요새는 이제 참여적 의사결정,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에서 다 결정하면 되긴 하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은 분들이잖아요. 선량이라고 그러지 선량. 그분들이 우리를 대의해서 하긴 하는데 이게 최근에는 대의민주주의에도 좀 약간 그런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직접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전부 반영이 안 된다. 옛날에 우리가 뭐 아테네 이런 데서는 사람 수가 적고 그러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가 아니고 전체 주민들 다 나와서 그냥 총회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가장 좀 민주적이겠지. 다수결 주민들 1000명 다 나와. 그래가지고 이거 찬성해야 반대야.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은 나라의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대의민주주의 해가지고 의원들이 대신 그걸 하는 건데 그랬을 때 다양한 의견들을 다 그분들이 반영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시민들이 공공적 의사결정 거기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주민투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대의민주적 그런 것들이죠. 직접 참여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갈등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참여를 하느냐. 규제 협상 첫 번째. 내가 어떤 그 환경 규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거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규제를 만드는 기관하고 협상을 하는 거야. 시민 배심원제.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이게 뭐 그 음식 자원화시설 이런 건데 그것도 좀 이제 냄새들이 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배심원처럼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아니고 정말 그냥 일반적인 상식 갖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와서 이걸 한번 배심을 해보자. 맞느냐 안 맞느냐. 응? 이걸 설치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설치했을 때 어떤 식으로 주민들을 위한 것들은 뭐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배심원제 같은 걸 만드는 거야. 이 여기에 참여하는 거는 어떤 이런 어떤 그
저걸 하는 게 아니고 그 이해관계자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선발되는 그냥 시민들이야. 일반 시민들,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배심원제로. 그냥 우리 여러분들 재판할 때 배심원제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합의회의.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무슨 생명윤리. 옛날에 우리 항상 그때 생명윤리에 대한 얘기 나왔었죠. 홍석 박사 뭐 여기 나올 때. 그런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 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잘못하면 나중에 사람도 그냥 과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회의를 해보는 거예요, 전부.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이 되느냐. 생명윤리 문제 이거 중요한데, 인간을 이걸 어느까지 막 그냥 동물에 있는 장기를 막 그냥 해가지고 그냥 사람한테 넣어도 되는 거냐. 또는 사람 자기 거를 막 해가지고 복제 인간을 만들어도 되는 거냐. 이런 문제를, 이거는 가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수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전문가에게도 들어보고 의견을 얘기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합의회의. 공론조사.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했었어요.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이번 정부 초반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는 게 있었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 근데 그걸 계속 할 거냐? 아니면 그만둘 거냐? 그래서 공론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1차 조사를 해. 당신 여기 찬성 반대. 그래가지고 그때 조사를 하고 나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 원전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또 그걸 원전을 더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또 자기들끼리 토론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문제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데 이런 그냥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야. 여론조사를 한 걸 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학습하고 자기 전문가를 들어본 다음에 다시 여론조사를 해. 그게 이제 공론조사예요. 그때 의견이 바뀔 수 있죠. 왜? 처음엔 잘 몰랐거든. 처음에는 무조건 원전 저거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만은 아니네. 또 해외 사례를 들어보니까 그것만은 아니네. 그래서 바뀌었어.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2017년도 했을 때 의견이 좀 바뀌었어. 처음에는 반대가 좀 많았는데 나중에 지금 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그냥 계속 짓자. 이런 쪽으로 바뀌었어요. 이 공론조사야.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여론조사 갖고 있는 그냥 선입견을 하는 여론조사가 아니고 처음에 여론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거기서 토론하고 전문가 의견 듣고 해외 사례도 보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정확한 지식을 갖고 판단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여기에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집단지성. 우리 보통 집단지성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건전한 상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지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맞는 의견이라는 거지.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하면 안 되라는 거지. 학습을 하고 토론하고 수기를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근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해가 있는 게 아니고 가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지역에 뭘 설치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하면은 이거는 얘기가 지금 안 되는 거고 일반적인 시민들을 그냥 뽑았을 때 그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 공사 계속 할 거야 말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론조사를 한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는 굉장히 이제 유행해질 거예요. 이런 공론조사들이.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그때 한번 했었고 그 후에 또 그 경주인가요? 거기서 이제 핵 폐기물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비슷하게 했는데 똑같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아질 거다. 이렇게 됩니다.